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전공물리학 고체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탄성상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고체 결정을 원자들의 주기적 배열로 보지 않고 연속체로 볼 겁니다. 그러면 고체 결정의 축을 직교좌표계 x1, x2, x3로 둘 수 있습니다. 연속체이기 때문에 살창 벡터 대신에 일반적인 좌표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체 결정이 외력을 받아서 변형되는 상황을 생각할 건데요. 같은 좌표계에서 변형된 길이를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좌표계를 변형시킬 겁니다. 변형된 좌표계는 직교하지 않는 프라임 좌표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체 내부에서 본 임의의 위치 벡터 r은 외력 때문에 변형된 위치 r'까지의 변위 라지 r이 생기겠죠. 연속체의 변형을 좌표계의 변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라지 r 역시 단위 벡터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좌표의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두 좌표 사이의 변화는 항등 행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건데요. 이 작은 변형을 변형계수 입실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변이 벡터의 xi 부분을 살짝 변형해서 입실론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실제 r 벡터를 좌표 xi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항이 r의 j 번째 성분을 x의 i번째 성분으로 미분하는 개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변형계수 입실론은 변이 벡터 r의 좌표 미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좌표 변환이 된 경우에 원래 좌표계에서의 부피 1은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프라임 좌표계에서의 부피 계산은 이 변환식에 대입하면 되고, 그러면 원래 부피 1에다가 두 좌표계 사이의 변환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곱이 됩니다. 이 결과는 충분히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의 1차 항만으로 표현할 수 있죠. 레벨 3의 유체 단원에서 공부했듯이 길이나 부피의 변화는 차원이 없는 스트레인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는 비율 델타는 각 변형계수의 대각 성분의 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변형계수 입실론보다 변형 성분인 스트레인 E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변형 성분의 대각 성분은 변형계수 입실론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비대각 성분은 변형된 축의 각의 내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프라임 좌표계에서의 세 축이 이루는 각도가 스트레인의 비대각 성분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다시 이 식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스트레인 성분은 어렵지 않게 변형계수의 비대각 성분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 성분은 대칭 행렬이 되죠. 이걸 행렬로 써보면 이런 식입니다. 레벨 3에서 공부했듯이 스트레스 텐서 역시 대칭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칭 행렬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에서 독립적인 변수는 이 6개 뿐이죠. 따라서 이 성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를 위해서 6개의 성분을 가진 열 벡터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열 벡터도 기존의 좌표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에는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탄성률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밀도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때 K는 힘상수와 연관된 압력 차원의 양이고, 이 식을 행렬 형태로 썼을 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대거 표현도 썼습니다. 이 포텐셜로부터 스트레스의 형태를 유도할 때는 스트레인으로 미분하는 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탄성률 역시 대칭 행렬 형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탄성률 텐서가 대칭 행렬로 표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를 탄성률 성분으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쪽은 수직 응력이고요. 아래쪽은 전단 응력항이죠. 스트레인 역시 수직 부분과 전단 부분으로 나눠질 건데요. 두 부분을 연결시키는 성분으로 수직 응력에 대한 수직 변형의 관계를 보여주는 왼쪽 위 9개 성분, 전단 응력에 대한 각도 변형의 관계를 보여주는 오른쪽 아래의 9개 성분이 있고, 수직 방향과 각도 방향이 서로 얽혀서 영향을 주는 나머지 18개의 비대칭 성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일반적인 탄성률은 너무 복잡하기만 하기 때문에 비대칭항이 없는 결정의 탄성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칭성이 좋은 입방 결정은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 각 방향의 길이 변형률이 모두 같은 비율이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대각 성분이 모두 같습니다. 또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세 개의 각도 변형률이 모두 같은 비율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대각 성분 역시 모두 같아야겠죠. 그리고 부하성 비율을 결정할 나머지 비대각 성분 역시 모든 축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에서 3개의 탄성률만 독립적인 변수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방 결정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방 결정의 탄성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길이 방향으로만 세 축 모두 3분의 델타만큼 변형되는 경우라면 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탄성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결과는 부피 탄성률이 탄성률의 몇 가지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레벨 3의 유체 단원에서 공부했던 탄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탄성률의 성분들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유도해 볼게요. 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밀도는 스트레인 E가 발생했을 때 증가해야 안정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이 조건은 탄성률의 모든 대각 성분이 포함된 행렬식 요소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행렬의 행렬식 뿐만 아니라 각 요소의 행렬식도 모두 양수가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변형의 안정성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식은 맨 오른쪽 인수만 양수면 된다는 조건으로 바뀌고요. 탄성 관계식을 이용해서 입방 결정에서 발생하는 탄성파의 속력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유체의 기본 방정식에서 출발할게요. 여기서 외력은 생각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지우면 되고요. 내부 탄성에 의한 진동 모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가속도만 변이 벡터의 2차 미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스트레스 텐서는 스트레인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스트레인 역시 변위의 공간 미분과 관계되는 양이었죠. 여기서 첨자 P는 I와 다른 좌표 번호만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계산 결과를 모두 쓰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우변에 있는 스트레스의 공간 미분이 변위의 공간에 대한 2차 미분항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좌표 첨자들은 매우 복잡하게 관계를 맺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결과적으로 좌변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우변은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름 아닌 파동 방정식이죠. 당연하게도 이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와 탄성률의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역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입방 결정으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입방 결정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첨자 P는 같은 룰입니다. 이걸 바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이 관계식을 다시 대입하면 우변을 이런 2차 편미분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이렇게 좀 더 정리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좌변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고요. 우변은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기 때문에 속력이 연속체의 밀도와 탄성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탄성률로부터 레벨 3에서 도입했던 몇 가지 탄성 상수를 유도해 볼게요. 먼저 입방 결정 구조에서 성립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로부터 스트레인을 결정하는 역률과 포화송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쪽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만 주어진다면 스트레인에 관한 식도 이렇게 3개의 식으로 정리되겠죠. 이때 이 식들을 모두 연립하면 역률과 포화송비를 탄성률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결과는 입방 결정의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계산입니다. 탄성과 관련된 모든 변수는 이렇게 탄성률의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의 일부를 연습해 본 거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레벨 3에서 유도했던 벌크 모듈러스에 관한 식의 포화송비와 역률을 모두 대입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결과는 앞에서 계산했던 벌크 모듈러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방 결정에서 발생하는 탄성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입방 결정에서의 파동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변이 벡터를 파동 방정식의 해로 두고 이 방정식을 풀 건데요. 일단 100면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즉 파동 벡터가 x1 성분만 존재하는 파동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파동도 그 변이가 똑같이 1번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랑지튜디널 웨이브가 되고요. 2번이나 3번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트랜스버스 웨이브가 됩니다. 랑지튜디널의 경우는 변이의 방향도 1번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만이 살아남게 되고요. 트랜스버스의 경우는 변이의 방향이 2번, 3번 방향이기 때문에 1번 방향으로 미분하는 두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결과들로부터 입방 결정 내에서 100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동의 속력은 종파와 횡파일 때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1, 2축의 면 방향, 즉 110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K인 파동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탄성체의 변이는 아까보다 살짝 복잡하게 x1, x2 변수를 모두 포함하게 되겠죠. 이걸 R1, R2, R3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모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동은 1, 2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R3에 관한 방정식은 명백히 트랜스버스 웨이브가 되겠죠. 나머지 두 식에는 1축과 2축에 관한 변수가 얽혀 있는데요. 여기에 롱지튜디널 웨이브 하나와 나머지 트랜스버스 웨이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렬로 표현하고 이 행렬의 세큘러 이퀘이션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맨 마지막 거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오메가의 첨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1번 축과 2번 축 고유 상태의 결합 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의 진동수는 K 벡터 방향과 일치하게 되고요. 롱지튜디널 웨이브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오메가 마이너스는 트랜스버스 웨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세 개의 고유 진동에 대한 속력도 모두 구해볼 수 있습니다. 진동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탄성률 성분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연습을 위해서 111면 방향의 파동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면에 대한 크기가 K인 파동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파동 벡터에 대한 변이 벡터를 편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세 축의 변이가 모두 간섭된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의 고유 진동수는 이렇게 두 개의 진동수가 축퇴된 상태로 나타나죠. 첫 번째 고유 상태는 K 벡터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롱지튜디널 웨이브죠. 그래서 첨자 L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고유 상태는 정확히 K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퇴로 나타나죠. 그래도 적당히 직교화된 고유 벡터를 잡아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잡든 똑같은 트랜스버스 웨이브가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체의 변형 벡터를 이용해서 변위를 정의하고요. 그 변위의 미소 변화를 스트레인으로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인 텐서는 대칭 행렬로 표현 가능하고요. 이 스트레인을 만드는 스트레스 텐서 역시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6개의 독립적인 벡터 관계를 탄성률을 도입해서 정의했죠. 물론 탄성률 역시 대칭 행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외력이 없는 유체 방정식에 대입해서 변위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입방체의 몇 가지 파동 벡터에 대한 파동의 속력을 직접 구해보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